안녕하세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저는 오늘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에 왜 걸림돌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날의 우리의 문명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태웠고 온실가스 농도를 높였고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가 일어났고요. 기온이 상승됐고 그에 따라서 극단적인 날씨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고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적절한 식량, 그다음에 안전한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무너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적 분쟁이 일어나고 난민이 발생되고 바로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죠.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이러한 위험의 원인이었던 바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우리가 줄여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 유엔에서는 바로 1.5도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50년에 탄소 중립에 이제 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 거의 롤러코스터 타듯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줄여야지만이 바로 우리는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파리 기후 협정에 따라서 각 나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앞으로 얼마큼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약속들을 하고 있죠. 각 나라가 약속한 것들을 100%다 지킨다라고 하면 1.5도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듯이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줄어갔고 약 2.7도까지 지금 기온이 상승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파리 기후 협정은 이거는 그냥 그 말 그대로 공약이고요. 실제로 이제 각 나라가 자기 나라 그 정책에 따라서 줄이고 있는 거를 보게 되면 저 파란색 라인으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매년 그래도 저게 조금씩 줄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다 해도 현재 추세로 그대로 가게 되면 파리 기후 협정에 각 나라의 그 공약에 따른 2.7도 상승 수준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기후 변화를 부정을 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등장으로 인해 갖고 저 파란색 라인에서 더 이상 줄어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이러한 걱정들을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저 파란색 라인으로 줄어들게 되게 되면 약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후 약 3도 이상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3도 이상 올라가 버렸다. 이거는 바로 문명의 붕괴를 갖다가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미국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이런 대통령으로 인해서 미국은 그럼 배출량을 늘릴 거냐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미국은 계속 이 석탄 발전량을 갖다 계속 줄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저기서 하얀색 라인은 바로 태양광과 이제 풍력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현재 이미 미국의 전력에 있어서는 석탄 발전량보다 태양과 풍력에 있는 발전량이 더 많은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처음 당선된 게 아니라 지난번에 1기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석탄 발전량 계속 줄어들고 이 태양과 풍력의 발전량은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물론 저 정도 수준 갖고서 우리가 이 1.5도 탄소 중립에 도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이 줄어드는 이 화석연료 배출량이 줄어드는 이런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가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저 노란색 라인 1.5도를 막기 위한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롤러코스터 하듯이 지금 급격하게 이제 줄여야만 하는 거. 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될 텐데 이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세상을 바꿔본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이제 모아서 혁신의 확산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어떤 새로운 것,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책, 새로운 기술 이런 게 나오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걸 환호성을 지르며 받아들이질 않죠. 특히 이제 기득권의 이런 저항들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뭐 영어로다가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들이 소수만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다수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이 다수가 어떤 새로운 거를 받아들였다 해도 끝까지 뭐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또 저항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것이 등장했었을 때 저 파란 권색의 라인을 따라서 이런 새로운 것들이 받아들여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거를 누적량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저 노란색 라인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한 16%에 이제 도달을 할 때까지는 이런 변화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그 정도로 천천히 일어나다가 약 16%를 이제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이 S자 성장 곡선이라고 하는 다수가 받아들이는 이러한 세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16%에 바로 도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 세계 전력량 중에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북방
북반구 나라에서 지금 16%에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자, 16%에 도달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1954년도에 처음 태양광판이 하나 설치가 되었고요. 2022년도 68년 동안 누적된 그 태양광 설치량이 2023년도, 2024년도 딱 두 해 만에 지난 68년 동안 설치된 것들이 다 함께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태양광은 거의 폭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문제점은 결국 대한민국만 여기서 지금 열애라고 하는 것이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제 폭발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따라서 바로 일자리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겠죠. 2012년도만 해도 전 세계 수요까지 포함을 해서 태양광 풍력의 전 세계 일자리가 730만 개였습니다. 그런 것이 2023년도가 되니까 1620만 개까지 지금 증가가 된 상황에 있고요. 만약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 1.5도를 막는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4,20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똑같은 이 투자 자금을 재생에너지하고 화석연료에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재생에너지 쪽의 일자리가 약 3배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날 이 산업이라고 하는 거 커다란 공장이 만들어지면 엄청나게 이게 자동화, 로봇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노동자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는 분산적이잖아요. 전국적으로 이거를 다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가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약 200만 개의 이런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자리는 어떤 이 공장 안에 이게 다 들어가는 일자리가 아니라 전국에 다 퍼져야 되는 일자리잖아요. 오늘날 바로 지역의 이제 소멸의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LCOE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발전소가 아니라요. 우리가 새로 만들고 내구 연한이 다 될 때까지 사용했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를 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3년도에 전 세계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재생에너지가 가장 싼 전력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파란색은 풍력이 가장 싼 에너지원이고요. 분홍색은 태양광이 가장 싼 에너지원입니다. 2024년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한민국 요 세 나라는 핵발전이 가장 싼 에너지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뭔가 전 세계 추세에서 굉장히 지금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자료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2027년이 되게 되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태양광이 가장 싼 에너지원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자료는 IEA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2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이 5.5기가와트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원전 그 둥그런 거 한 돔에서 1기가와트 이제 전력이 만들어지니까요. 한 5개 정도가 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이 다 바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반면에 풍력은 117기가와트가 새로 설치가 돼 있고 태양광은 420기가와트가 새로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죠. 우리가 설비 용량으로 따지면 이미 이 재생에너지는 핵발전 시장의 100배의 시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앞에 자료에서 보았듯이 2009년도만 해도 이 태양광이 가장 비싼 이 전력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가 갖고 지금은 바로 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싼 에너지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가장 싸기 때문에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으로 지금 이 재생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풍력하고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날씨의 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루에 그런 태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전력량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배터리가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제 배터리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항상 이게 일정한 전력을 흐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영국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여기서 그 사이즈웨이 C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영국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핵발전소의 그 비용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고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이 풍력도 거기에 배터리를 이제 같이 붙여서 항상 일정한 전력이 24시간 동안 흐르게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다 해도 배터리까지 들어간다 해도 이미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이 핵발전에 비해서 더 싼 에너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핵발전의 이런 상황이 어떤가를 이제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위에 있는 그림은 1954년 이후에 이제 이 핵발전이 새로 처음 설치가 돼서 최근까지 매해 새로 만들어진
만들어진 이 핵 발전소의 이제 숫자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2010년 이후에는 저기 보면 그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새로 설치되는 건데 위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중국에서 이제 설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래쪽에는 이제 폐쇄되고 있는 핵 발전소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중국에서 저렇게 새로 설치되는 게 없었다라고 하면 전 세계 핵 발전소 숫자는 급격하게 줄었을 텐데 중국에서 많이 설치를 해갖고 현재 핵 발전소의 숫자가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서구권에서 이 핵 발전은 그렇게 늘지를 않았을까? 아래 자료에서 보듯이 2014년도에 핀란드 아레바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핵 발전 회사가 핀란드의 핵 발전 그 지원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결국 파산을 해버렸고요. 2018년도에 미쓰시비가 이제 튀르키예에다가 핵 발전소를 갖다 공사를 하다가 이게 너무나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철수를 했고요. 2019년에는 이제 히다치가 영국의 핵 발전소를 짓다 말고 이제 그 철수를 해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도시바가 이제 그 미국의 그 핵 발전소 회사죠.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갖다가 이제 인수를 했다가 여기서 워낙 이게 서구권에서 새로운 핵 발전소를 짓지를 못하니까 결국 이제 이게 결국 웨스팅하우스의 몰락으로 인해서 그 모 회사였던 도시바 그룹까지 이제 해체가 돼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이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서구권에서는 이 핵 발전은 계속 지금 쇠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옆에 그림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설 중인 핵 발전소를 지금 보여주는데 현재 지금 58개의 핵 발전소가 건설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27개는 지금 중국에서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출로 이루어지는 게 22개가 지금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는 다 러시아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일본이 영국에서 철수했었던 그 핵 발전소 그 2개를 바로 이제 프랑스 회사들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러시아제가 바로 왜 그러면 전 세계 대부분의 이 수출을 갖다 지배를 하느냐? 바로 기술력과 그 다음에 이 가격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러시아제들이 이 세계 수출 이 물량을 다 잡고 있고요. 다만 이 서구권에서는 이 안보의 문제로다가 이 러시아제 이 원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이 바로 프랑스제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체코 뭐 이런 그 핵발전소 우리나라 그 수주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는데 바로 웨스팅하우스하고 이명 계약을 통해 갖고 서구권에다가는 바로 우리는 그 시장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뭐 그런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우려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그 이면의 계약들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서구권이 아닌 그 안보 문제로 꼭 이제 러시아제를 못 써야 되는 나라들을 빼놓고 나서는 러시아제하고 경쟁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바로 더 이상 수출을 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조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핵발전이라고 우리가 지금 1.5도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하려고 하면 이제 급격하게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이 발전 원별 이 건설 기간을 보게 되면 지금 이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에 비해 갖고 이 핵발전소의 이 건설 기간은 서너 배 더 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핵발전으로 오늘날 그 1.5도 탄소 중립에 도달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이야기를 또 핵발전 업계에서 이제 등장을 시켰냐? 바로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형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대형 원자로를 만들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작은 원자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핵 항공모함이라든가 잠수함들이 원래 이제 작은 그런 핵 원자로를 그렇게 다 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그러면 왜 그동안 실용화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도 계속 이 그 핵 발전 용량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에 50명이 타고 가는 거 하고요. 그거를 각 사람이 자가용을 몰고 50대 자가용으로 움직인다. 어느 쪽이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50대 자가용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 SMR이 그동안 실용화가 안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바로 여기 모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때까지 핵발전소는 가서 시공, 건설을 해갖고 이렇게 발전소를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게 모듈 형식으로 다 딱딱딱 있는 걸 그렇게 만들어서 가갖고 그 설치를 해야 되는 장소에서는 그냥 조립만 하게끔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해갖고 그 단가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원자로인데 이 원자로가 SMR이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바로 이 전력이 필요한 그 동네마다 다 설치를 하고 공장마다 다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수만 개의 SMR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장을 이제 돌리게 되게 되면
바로 단가를 낮추고 이제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어디에다 설치를 할 것인가? 안전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각 지자체별로다가 이제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로 따지면 이제 구별로다가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얘는 송전망이 필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각 지역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찬성률이 50% 이상인지요. 그 다음에 찬성률이 이제 높은 지역부터 SMR을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하니까 원자력과 이 대학들이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공학과가 있는 대학마다 하나씩 그렇게 다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 그거를 그렇게 잘 수용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모듈 형식이 돼서 이게 그렇게 한 데서 대한민국에서 설치가 돼봤자 저는 그렇게 많이 설치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몇십 개 갖고 공장도 크게 만들어서 컨베이어 벨트 다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물건 찍듯이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뭐 몇십 개밖에 안 팔린다? 그거는 시장의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딴 나라에 팔아야 되는데 딴 나라에서 그렇게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친화적이냐?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원전에 친화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딴 데도 이렇게 팔 수가 없다. 그러면 이래 대형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모듈로 해놨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 비용에 있어서 경쟁을 한다 해도 이건 설치하기 대단히 어렵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하고 이 핵발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제 독일하고 이제 프랑스이죠. 오른쪽은 바로 이제 독일인데 그 칼라로 표시된 거 노란색은 이제 그 하루 중에 태양광으로 이제 전력이 공급되는 거고 하늘색이 이제 풍력이고요. 녹색이 그 외에 이제 그 재생 에너지를 의미를 하고 저기 이제 회색으로 표시된 게 주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석탄하고 주로 이제 새로 만들게 되면 얘네들은 가스 발전을 통해서 지금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이제 까만 선으로 이제 그어진 것이 바로 실제 필요한 독일에서 그 전력의 수요량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현재 그 여름 같은 경우에 여름 같은 경우에 최대 지금 이 재생 에너지 비율이 전력에서 약 70%를 지금 돌파를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바로 프랑스인데 거기에 이제 진하게 된 고동색이 바로 원전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 전력량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칼라 부분이 재생 에너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반으로다가 원전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저게 이제 실제로 필요한 프랑스에서 필요한 저 검은색 라인 저게 수요량인데 이게 재생 에너지 때문에 이 수요량을 갖다 낮 경우에는 이제 돌파를 하게 되는 거죠. 전력선에는 이게 전력이 전압이 낮게 흘러도 안 되지만 넘쳐 흘러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게 넘치게 될 때에는 그 주변 나라로 돈을 줘가면서 까지 그 전력을 보내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저렇게 핵발전이 기본으로 딱 깔고 앉아 있게 되면 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확장시키기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다시피 핵발전의 그 생산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생 에너지 비율은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핵발전 논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뭐 이게 재생 에너지를 해야 되지만 뭐 핵발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핵발전 논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아, 그래, 재생에너지 참 좋은데 대한민국은 자연 환경이 아주 형편없어 갖고 재생에너지를 할 수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광과 관련돼서 이 월드뱅크의 자료를 이제 보게 되면 이 독일을 갖다 이 아시아로 한번 끌고 와 보세요. 우리 저기 몽골쯤에 가 있는 우리보다 위도가 15도나 위쪽에 가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독일보다 이 태양광으로 따지면 단위 면적당 이 발전량이 훨씬 더 높은 그러한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독일은 그런데 이 태양광을 엄청나게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핵발전 논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의 논리를 근거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독일 같은 데는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랑 비교를 하냐? 뭐 저런 사하라 사막하고 이제 비교를 해갖고 발전량이 형편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2020년도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백서를 이제 발간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기술적 요인을 반영한 그러니까 지리적 기술적으로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것들을 제외를 하고서 모든 곳에 다 설치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태양광 같은 경우 현재 총 쓰고 있는 우리 발전량이 약 5배가 나올 수가 있다. 우리 영토 안에서요. 풍력 같은 경우는 총 발전량의 약 3배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경제성도 또 고려를 해봐야 될 거죠. 그래서 경제성까지 고려를 한 그 시장 잠재 발전량은 현재 쓰고 있는 전력량의 약 1.6배까지 지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시장 잠재량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을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재생에너지는 이건 분산적이고 산발적으로 돌아오니까 아주 전력이 불안정해서 아주 그게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에너지원이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예일 대학교에서 나온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는 2006년에서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4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정전율이 절반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평균 정전 시간을 보게 되면 독일은 0.25시간, 프랑스는 0.35시간이에요. 우리나라 핵발전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 근거를 한다면 프랑스의 전력이 독일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어야 되죠. 근데 오히려 독일이 더 안정적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가 뭐 핵발전보다 이 전력이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게 그 발전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력의 안정성이 판단되는 게 아니라 전력망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력의 안정성이 결정되는 것이지 이게 핵발전이냐 재생에너지냐에 따라서 이 전력의 안정성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렇게 지금 이런 보고서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온갖 그 난제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결국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냐.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G20 국가 중에서 지금 가장 밑바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로 기준으로 해서 이미 전 세계에서 이건 물론 수력까지 포함을 해갖고 재생에너지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였는데 우리나라는 그 3분의 1밖에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세상의 이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RE100이라든가 ESG라든가 그 다음에 탄소국경 조정 제도라든가 이러면서 바로 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이 물건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세계 평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후진적인 이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생에너지는 무슨 뭐 백신의 개발처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이런 과학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제조업이 강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제조업의 강국아니에요.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엄청난 바로 이 확장되고 있는 바로 이제 굉장히 좋은 이런 산업의 기반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 재생에너지의 온갖 한계와 난제만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엄청난 새롭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산업에 이거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버린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 기후위기 그 자체보다도 우리나라 이 정책 결정자들이 전혀 이 세상의 흐름을 갖다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더욱더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 에너지론, 이러한 에너지를 다루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바로 원전의 르네상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지금 거기에서 이 진하게 된 이 파란색 라인은 실제 이제 전 세계의 원전의 누적량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컬러로 표시된 그 라인 하나하나가 앞으로, 그러니까 IEA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앞으로 이만큼 이제 원전이 이제 증가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자료예요. 보다시피 이 IEA의 그 전망처럼 계속 원전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단 별로 지금 증가되고 있지 않는 게 바로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바로 이미 이 세상은 시장에서 지금 이 핵발전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림에서 보면 이 IEA에서 또 매년 태양광이 앞으로 어떻게 증가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매년 별로 증가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해놨죠. 자, 그런데 실제는 저 파란색 라인을 보면 거의 지금 폭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계 기구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 IEA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이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바람대로 핵발전은 늘어나고 태양광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현실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저렇게 택도 안 되게 맞지도 않는 저러한 핵발전에 저러한 전망을 갖고 지금 이 원전의 르네상스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핵발전으로 가자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만약 날씨 예측을 갖다 저 모양으로 틀렸으면 정말 세상이 온갖 조롱을 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저 에너지 저렇게 전망에 대해서 저렇게 틀려도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우리가 뭐 주식 시세, 경제 성장 전망률 이런 건 맨날 틀립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죠. 그 약해 보이는 날씨 틀린 것 같고서는 이 세상이 온갖 조롱을 해도 뭔가 세 보이는 저 에너지라든가 경제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이 세상은 바로 우리의 언론들은 입을 꼭 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세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고 뭔가 만만해 보이는 이 날씨 예측에 대해서는 온갖 조롱을 하는 바로 우리의 언론의 또한 현실을 또한 여기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는 수억 년 전에 이제 그 나무가 광합성을 해서 이 햇빛을 갖다가 나무 안에 이제 저장을 한 것이고요. 그 나무의 열매나 이파리를 이제 따먹었던 동물 안에 또 그 햇빛의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고요. 그것이 바로 땅 속에서 그 수억 년 동안 압력을 받아서 바로 화석연료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땅 속에 지금 저장돼 있는 이 화석의 연료의 양이 어느 정도냐? 지금 햇빛이 지구에 5일 동안 비치는 그 에너지 양이 지금 이 화석연료 이 저장량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1년 동안 전 세계 인류가 1년 동안 쓰는 에너지량은 햇빛이 1시간 동안 비치는 양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전력량은 햇빛이 10분 동안 비치는 양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햇빛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이 기술적인 이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못했는데 그동안 기술의 혁신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이 햇빛 에너지의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진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세상은 과거의 햇빛, 이 화석연료로 태우는 세상이 아니라 현재 비치는 바로 이 햇빛을 활용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우리는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에너지원이 바뀌어가면서 더 나은 세상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10,000년 전에 우리가 채집, 구석기 시절에 썼던 그 에너지원이 이제 농업이 시작이 되면서 9,000년 전에 농업이 시작이 되면서 단위 면적당 100배의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1750년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농업을 하던 그 시절보다 50배의 에너지를 더 사용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이 비춰지는 이 햇빛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화석연료보다 약 100배의 잠재력을 가진 이러한 새로운 원이 바로 우리 앞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이러한 전환을 지금 빨리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의 공동체와 또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력망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에 이 석탄 발전소를 짓고 지역에 핵 발전소를 지어갖고 그 지역의 환경을 다 파괴를 하고 송전망을 깔아갖고서 이제 이 도시와 산업지로 보내는 바로 굉장히 불평등한 이러한 전력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전국에 골고루 다 이게 흩어지게 되는 이러한 에너지망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이 재생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공공의 이 장소들, 공공의 무슨 이러한 시설물들, 공공의 주차장, 그 다음에 철도변, 도로변, 저수지, 호수 이런 모든 이 공공지 지금 대한민국 통통 다 비워놨습니다. 바로 그 공공지에 이 태양광판을 이제 깔게 되는 것이고 이건 공공성을 통해서 나오게 된 이윤이니까 바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 이윤이 풀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은 참여를 해서 이 동네 어디다가 태양광판을 설치하고 어디다가 이 풍력단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건 지역 주민들의 다 그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공공지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풀뿌리의 이제 민주성이 강화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로 이 분산 에너지 시스템, 이 태양광과 이 풍력의 이 분산 에너지 시스템은 바로 이 풀뿌리의 민주주의의 강화, 다시 말해 이 분권성이 강화가 되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이러한 곳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로 이 화석연료로 태우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비춰지는 이 햇빛을 활용하는 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적으로 이게 유한한 것이죠. 우주에서 들어오는 거 딱 한 가지 저 햇빛이 들어옵니다. 저 햇빛을 갖고 이제 광합성을 해갖고 이 생태가 풍요롭게 되고 그 잉여에서 밥 먹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구예요. 자, 그런데 이 햇빛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들어왔으면 계속 들어오기만 하면 지구는 지글지글 끓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들어온 이 햇빛 에너지가 그대로 우주로 다 빠져나가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빠져나가는 저 열 에너지를 우리가 배출한 이 온실가스가 못 나가게 지금 딱 잡는데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5개가 터진 에너지가 지금 우주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이거를 하루로 계산하게 되면 약 40만 개 원폭이 터진 에너지가 지금 우주로 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온실가스는 없어진 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같이 40만 개의 원폭이 터진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여서 지구 가열이 일어나고 기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었나? 지금 이 지구, 온 이 자연의 법칙은 이 물질과 에너지가 다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든 세상을 보세요. 자원과 에너지를 갖다 끊임없이 착취적으로 지금 고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 오염
먼저 이 온갖 폐기물을 계속 쏴두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 만든 세상은 전혀 순환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 이 순환성에 의해서 반드시 붕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붕괴의 그 시점이 이제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구의 이런 유한성 안에서 이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이 되는 이 세상,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태양의 저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핵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핵 연료봉이 돌아가고 핵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는 전혀 순환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오늘날 기후위기 대응의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